추울 때만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롱타임 노씨. 다시 많이 반갑네요.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추울 때 만났었는데 너무 따뜻해졌어 날이. 그치? 참 눈 깜짝할 사이에 4월이 됐네. 4월 다 끝났지. 좋은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급한 얘기부터 할게. 4월 모의고사가 이제 커밍 다가오고 있죠. 어제 제가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뷰 몇 번만 하면 문제가 짠나고 나올 텐데 4월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초수분들한테는 뭐랄까 되게 떨리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 우리 초수 한 번만 살짝 손 들어볼래요? 네. 네, 그렇죠. 네. 4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1월부터 4월까지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서는 첫 번째로 문제를 정말 실전처럼 풀어보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문제를 못 풀고 날려버리지는 않게 오케이? 그래도 다 한 번씩 답을 어느 정도는 적으실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그 시험을 보시면서 해주셔야 되고 아마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야. 저희가 실전 시험보다는 영어 교육은 실전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낮췄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되지 않게 그냥 4개월만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암기만 됐을 때 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데이터 안에서 그 키텀이나 키프레이즈를 뽑아내는 것들을 연습을 했었죠.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4월까지 그냥 이론 강의하고 데이터에 대입하는 것을 많이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면서 투트랙 안에서 이제 제가 기본 이론을 다뤄드리면 박 교수님이 그걸 데이터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하나 스텝을 더 쪼갠 거야. 원래 그 스텝이 없었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초수들이 그 스텝이 그 데이터 안에서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됐을 거야. 하지만 그게 모의고사를 푸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푸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까지 이제 저랑 vocabulary grammar 파트를 나가고 다음 주에 어세스먼트까지 하면은 바로 그 주말에 시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복습이 바로바로 돼야지 박 교수님 수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을 박 교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좀 충분히 있었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그 여러분들이 vocabulary와 grammar 파트에 대한 키텀들이 낯설고 처음 들어본다라고 한다면은 미친 듯이 복습을 해서 내일 박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중간중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전 시험은 11월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감각을 중간중간에 테스트해보고 내가 얼마나 암기가 됐는지 테스트해볼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워크숍 시간에 퀴즈도 나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퀴즈는 단순히 암기를 확인하는 퀴즈. 그렇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푸는 그 연습은 되잖아요. 그래서 4월, 6월, 8월 모의고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치면서 내가 얼마나 암기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 초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뭐 한 3문제를 싹 날리는 수가 있거든. 이게 점점 시험이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야. 그래서 한 지문이 리딩이 되게 많아요. 리딩할 게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 능력이 계속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읽고 나서 바로 파악이 안 된다거나 한다면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것도 체크해보세요. 그 내가 읽는 속도가 어떤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물론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이 과목별로 혹은 문항별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되 내가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조금 덜 투자하고 해서 모든 문제를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 이해되시죠? 시험이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런 연습했었잖아요. 문항별로 내가 시간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지 각자가 다 잘하고 못하는 게 좀 부족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잘 해보시고 실전 시험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정도로 보시고 또 채점이 됐을 때 이게 실전 시험이었다면 내가 이 정도의 점수가 나왔겠구나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더 늘려야겠다. 내가 어떤 과목이 더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뭐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죠. 일단은 초세분들은 뭐 재수 이상의 분들은 워낙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잘 모의고사 가볍게 보셔도 돼요. 네. 가볍게 이제 내가 한번 개념들을 다 외웠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재수 이상의 분들은 당연히 시간대로 할 거고 재수 이상의 분들은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답안을 쓰는 능력 답안 쓰는 시간도 너무 길면은 안 되거든요. 답안 쓰는 게 오래 걸려. 그건 내가 답안 쓰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답안은 내가 문항이 파악이 되면은 쉼없이 그냥 써내려가고 필요한 키프레이즈 딱딱 넣어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재수 이상의 분들은 내가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답안 쓰는 시간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고 초수분들은 특히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4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일일비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이니까 그냥 맛보기로 보라라는 말씀드리고 내가 시험 보기 전에요. 그냥 어차피 뭐 모의고사니까 그냥 편하게 가서 보지. 그럴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 전에 저는 웬만하면 내용학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쑥 눈으로라도 훑기 있지 스키밍 훑기를 좀 하고 가면 훨씬 나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번 모의고사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실 준비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공부가 또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4월, 6월, 8월 모의고사 때 이제 한 번씩 리뷰하는 세션을 가져주시고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저희가 세컨드 랭귀지 액퀴지션부터 띠얼커 백그라운드부터 공부를 해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훑는 연습하고 모르는 개념 있으면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입으로 말해보고 넘어가세요. 네. 왜냐면 붙잡고 있는 것보다 전체를 한번 쑥 다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낯선 개념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월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vocabulary와 grammar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for skill에 비해서 뭐랄까 여기는 스킬이 아니야. vocabulary와 grammar는 language 스킬이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그냥 랭귀지야. 그치? 그래서 스킬들과 뭐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만 더 조금 간단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혹은 교실 안에서 어떻게 vocabulary와 grammar를 가르쳐야 되는지 그 정도 테크닉이 나오는데 vocabulary와 grammar는요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다른 스킬들을 배우는 리딩이나 라이팅이나 리스닝이나 뭐 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이 되고 습득이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뭐랄까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커런트 어프로치에서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출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해서 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vocabulary도 우리 이 vocabulary 배울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수업 시간에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야 하고 문법도 특정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되 스킬들과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른 리딩이나 리스닝 스킬을 들으면 하면서 인풋 안에서 그 vocabulary와 grammar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그 두 가지 흐름이고요. vocabulary 파트부터 제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비록 한번 읽어왔긴 하겠지만 구조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요 판서는 좀 줄이고 제가 책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가려고 해요. 네. 보캐블러리 파트는 내용이 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책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티칭 보캐블러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안에서 가르쳐라? 컨텍스트 안에서 가르치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캐블러리를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배웠나요? 단어를. 그렇지. 단어장. 지금도 단어장 여러분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영어, 한국말 이렇게 해서 무한 읽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네. 그렇게 배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비기너 애들이고요. 그 수준이 넘어가면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그렇게 외우고 나면 이제 내가 아는 단어가 생기지.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책 안에서, 리딩 안에서 혹은 라이팅을 하면서 내가 맥락 안에서 단어를 배울 수 있다. 책을 읽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어휘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어서 리딩 안에서 단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물론 뜻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읽으면서 추측이 되죠. 이런 뜻이구나. 이거 좋은 뜻, 나쁜 뜻, 뭐 이런 상황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이거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문장 안에 있으니까 혹은 그 스토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다. 내가 긍정의 상황, 내가 부정의 상황에서 쓰는 거다. 이런 맥락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보캐블러리 티칭의 큰 방법이에요. 맥락 안에서 가르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활용했던 그런 단어장, 영어 한국말 되어 있는 그렇게 암기해서 그 메카니컬을 외우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 비기너 애들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맥락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한 그 틀이고요. 이게 큰 기본이고 보캐블러리를 그럼 가르칠 때 많이 가르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단어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가르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는 것은 with knowledge라고 해요. T가 발음은 똑같은데 T가 있습니다. 많이, 양적으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quantity. 요게 텀이고요. 요건 이제 설명이에요. 양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것은 with knowledge of vocabulary라고 해요. 넓은 지식이고요. 하나는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가 있어요. 깊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퀄리티가 되겠지. 요거는 이제 한 개의 뜻, 대응하는 한 개의 뜻을 많이 아는 거야, 보캐블러리. 그런데 요것은 그 보캐블러리가 뜻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요. 혹은 예를 들어 go라는 단어는 뒤에 무수한 preposition이 붙을 수 있지. 그런 phrase들. 혹은 뭐 truth 앞에 무슨 동사가 오지? 우리가 그냥 딱 떠오르는 거. tell the truth. 그런 것도 있잖아. 그냥 잘 같이 다니는 단어들, coll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혹은 contribute to. 다음에 ing가 오나요? 동사원형이 오나요? ing가 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거야? 그냥 contribute to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건 그 contribute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의 속성이야. 걔가 그냥 갖고 있는. 그치? 뭐랄까? 여러분들 다 캐릭터가 있죠. 성격이 있지. 그냥 그 동사의 성격인 거야. 그런 것처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의 성질까지 알고 있는 거. 그걸 알아야 실제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런 것까지 그 한 단어의 뭔가 동의어라던가 반의어라던가 아니면 이 단어의 상의어는 뭐야, 하의어는 뭐야, 이 단어에서 갖고 있는 문법의 속성은 뭐야, 컬로케이션들은 뭐야, 만들 수 있는 phrase들은 뭐야, 그렇게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게 depth of knowledge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단어를 가르칠 때 맥락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맥락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워드 투 워드로 암기시킬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사실은 모두 필요한데 그럼 양적으로 가르칠 거야, 질적으로 가르칠 거야, 두 개 다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나누면 이게 이제 워드 투 워드로 우리가 단어로 암기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일 거고 여기서는 맥락 안에서 배울 때 알 수 있는 효과겠죠. 네. 센텐스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주변에 어떤 콜로케이션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떤 맥락인지 혹은 문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knowledge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vocabulary knowledge의 종류. 오케이? 너무 고요하네. 반응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우리 좀 공기를 가볍게 하고 가자.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물론 내 오피닝이 아직 안 했지만 웃어도 괜찮고 끄덕여도 괜찮고 뭐 아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티칭의 측면에서 보면은 티칭 혹은 러닝 학생들이 단어를 대놓고 배울 수도 있고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리딩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휘 능력이 올라가네? 라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습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인 거지. 그냥 책을 읽었는데 단어 어휘 수준이 올라가는 보너스로 따라와.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단어는 이런 뜻이야 외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는 들어봤겠지만 explicit versus implicit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vocabulary에서는요. explicit, implicit도 쓰지만 뭐라고 쓰냐면 의도적이냐, 일부러 intentional하게 vocabulary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즉 선생님이 오늘 vocabulary 이거 가르칠 거야. 오늘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요거를 암기하고 그 뜻을 알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리딩을 하는데 어휘 실력이 올라간다. 이것처럼 incidental, 이거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습득이 일어나는 거야. incidental learning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intentional 하다, incidental 하다는 특히 vocabulary 티칭에서 잘 쓰는 말이고요. 요 incidental이라는 것이 이제 기입형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이 depth도 한번 나왔었고 기출이 됐었어요. 기출이 된 거를 왜 말해주냐면 기출이 됐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게 돼. 그치? 우리가 워낙 연결하는 정보가 많잖아. 그치? 물론 아직 안 출제된 거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기출이 됐다는 거는 기출을 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영어 교사가 되는데 중요한 자질 먼저 테스트해야지. 그치? 저기 구석에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암기가 얼마나 됐나 안 됐나를 체크하기 위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시험인 거고 출제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테스트하는 데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출이 된 것들은 간혹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ntentional과 incidental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intentional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frequency라는 개념. frequency가 높은 거 먼저 가르쳐야 되겠지. 그래서 high frequency words라고 하거든요. 단어 vocabulary에서 나오는 게 이것도 frequency 개념이에요.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혹은 책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냐. 자주 나오는 단어 먼저 배워야지. 그치?
드니까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아 그 단어 뭐지? 여러분들 그러나요? 아 그 단어 뭐지? 아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전에 딱 생각이 나지. 책을 안 읽으니까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한국말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intentional은 뭐야? 의도적으로 잘 사용되는 frequency가 높은 단어를 외우는 거야. frequency도 vocabulary에서는 한번 다뤘었어요. 네. 이제 vocabulary에서 속성들, vocabulary를 알 때 뭐 중요한 속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frequency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거는 어떤 아이들? 주로 로우 레벨 애들. 단어를 이쪽에서 선택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하는 게 intentional teaching으로 진행이 되고요. intentional 먼저 갈까? intentional하게 배우는 방법에는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semantic mapping을 통해서 vocabulary를 의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어떤 리딩 텍스트가 주어져. 근데 그 리딩 텍스트를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수업을 할 거야. 그럼 리딩 텍스트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매핑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매핑이야? semantic 매핑이니까 의미론적으로 연관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나가는 매핑. vocabulary 이거 어디서 배웠었어요? semantic 매핑 어디서 들어봤지 여러분? 앞에 배웠었어. 4스킬 중에 어디에 나왔었지? 리딩에 나왔었어. 그치? 그때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텍스트 스토리 안에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의 연관성 그런 케어스를 오르가나이즈를 잘 하기 위해서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나 사건을 시멘틱이 있게 묶었던 적이 있죠. 그때 시멘틱 매핑이 사용됐었는데 vocabulary에서도 역시 시멘틱을 묶을 수 있어요. 묶을 수 있는데 묶는 대상이 누구야? 워드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 시멘틱 매핑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word association. 이건 뭐냐면 이거 의도적으로 배우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학습지 같은 데서 많이 했었을 거야. red, pepper, blue 이렇게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단어가 쭉 있어. 그러면은 연관 있는 단어끼리 밑줄을 치는 거야. 연결해볼까? 연관 있는 거. 그치? 우리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잖아. red는 pepper, 하늘은 파래, blue sky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단어끼리 묶는 거야. 이게 word association이야. 그래서 associate는 단어끼리 매칭을 하는 연습. 그러면 의도적으로 단어를 만약에 내가 red는 알고 이 pepper라는 단어만 몰라 여기서. 그럼 이 세 단어 pepper라는 걸 내가 요거 하나 나오니까 연결하지. 그래서 red pepper 하면서 이 pepper라는 단어를 배울 수가 있지. 그런데 내가 pepper를 뭐랑 연결해서 배웠어? red 빨간 pepper라는 거와 배웠기 때문에 빨간색이랑 pepper가 이제 연결돼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red에 pepper라는 단어가 갖다 붙는 거지. 그럼 연계돼서 외우면 더 잘 외워져 단어가.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단어를 많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word association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를 들면은 피그 돼지는 어때? 꿀꿀. 그치? 근데 돼지는 보통 우리가 날씬하다고 하지 않지. 나 오늘 너무 돼지 같아 이랬을 때 나 정말 날씬하고 예뻐 이런 의미야. 나 요새 너무 살쪘어 이런 의미잖아. 그치? 우리는 fat pig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pig라는 단어 알지만 fat은 몰라. 그래서 fat pig라는 거 들으면 뚱뚱한 피그에서 fat과 pig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 만났더니 살이 많이 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나한테 탄수화물 주지 마 막 이랬거든요. 나한테 탄수화물 먹을 생각 하지 마 제가 막 그랬는데 또 하필 예시가 fat pig여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로 word family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보면 얘도 그렇고 어쨌거나 엮어. 나랑 엮지 마 이런 얘기 하지. 근데 단어들은 지들끼리 엮어야 돼. 그래야 기억이 더 잘 나. 이건 의미론적으로 엮는 거고 이것도 맞지? 약간 좀 콜로케이션적인 측면이 강하지. 혹은 연관성, 상이어 아니면 뭐 시노님도 될 수가 있어. 이 매칭하는 건. 엔토님도 될 수가 있어. 반어도 될 수가 있어. 그치? 하이퍼님이 될 수도 있고. word family라는 거는 이 word가 한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가 뒤에 뭐가 붙음으로써 변형이 될 수 있지. active, action, 그냥 act도 있을 수 있고 acting 등등등 뭐가 붙으면서 이제 act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품사로 변화가 되잖아. 얘네들은 word family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한 가족이야.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word family는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안에서 word family라는 게 설명이 된 적이 있었어. 최근에. 당연히 여기 붙는 단어들과 이 기본 의미는 같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의 단어잖아요. 이거 하나 배우면서 3개, 4개, 5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럼 많이 배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르칠 때는 이렇게 패밀리 단위로 가르친다.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정말 이렇게 뒤에 이거 붙을 수 있어라고 기계적으로 act에 if가 붙으면 뭐야? active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텍스트 안에서 어떤 한 텍스트 안에서 뭐랄까? 텍스트 안에 act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는 텍스트를 주는 거야. 그 텍스트 안에 밑줄 쳐놔. act도 밑줄 쳐 있고 블라블라 하다가 active 밑줄 쳐 있고 블라블라 하다가 action 밑줄 쳐 있어. 그럼 당연히 밑줄 쳐 있는 단어들의 눈길이 가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건 조금 뭐랄까 노티싱을 더 추가한 거야. 그냥 대놓고 가르치는 거 말고 한번 노티싱하고 그걸 패밀리로 가르치는 방법인데 어쨌거나 양쪽으로 많이 가르칠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인텐셔널에 있고요. 지울게. 네. 인시덴터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배우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계속 몇 번 얘기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어휘를 읽으면 단어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시덴털은 주로 어떻게? 맥락 안에서 쓰게 되는데 많이 읽기를 두 글자로 영어로 어떻게 말했었지? 그렇지. extensive reading. 똑똑하다잉. extensive reading을 통해서 하는 게 incidental이라고 해요. incidental vocabulary teaching learning이라고 하는데 extensive reading 많이 읽으면 습득이 돼. 근데 이 많이 읽으면 습득이 될 때 얘의 목적은 뭐냐면은 양적으로 많이 배운다 혹은 질적으로 많이 배운다 요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그거 기억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문법 구조를 얘기할 수 있어. 그건 declarative knowledge라고 하고 그거를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procedural knowledge라고 하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살짝 배웠었지.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procedural knowledge가 늘어나는 거야. 얘가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대응으로서 한국어로 번역이 워드 투 워드로 되진 않지만 얘가 그걸 자연스럽게 배워서 자연스럽게 쓰는 거야. 우리 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 혹은 원어민들이랑 스피킹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표현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 목적은 뭐냐면은 proceduralization 적지 않아도 돼. 책에 있어. 목적은 자동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 컨트롤드에서 오토매틱으로 넘어가는 거. automatization 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초급자 애들이 익스텐스 리딩을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리딩이 가능한 거야. 그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급자들에게 책을 안 읽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graded reader라는 게 있어. 리딩 시간이 펴져 익스텐스 리딩 할 때. 근데 요거는 리더가 읽는 사람이 아니고 책이다. 그치?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버캐블러리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레벨 1은 예를 들어 뭐 300개의 new words가 있으면 레벨 2는 500개의 단어만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레벨 3는 80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버캐블러리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기너 애들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 이 책의 내용은 뭐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냥 익스텐시브 리딩에 있는 책을 쉽게 쓴 거야. 근데 주로 스토리로 진행이 되겠지. 여러분들이 아는 뭐 신데렐라 이런 거. 신데렐라 다 알지? 그거를 이제 버캐블러리를 아주 쉽게 해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이 신데렐라는 300개짜리도 있고 500개짜리도 있고 800개짜리도 있고 정말 오리지널 신데렐라도 있겠지. 그래서 비기너 애들한테는 그레이디드 리더를 시키고요. 그럼 인터미디 중간 정도 애들도 역시 이게 읽기 어려울 수 있어. 중간 정도 애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읽기를 시키냐면 내로 리딩이라고 하거든. 익스텐시브 리딩이랑 똑같이 책을 읽는데 내로우하게 읽는 거야. 뭐가 내로우해? 주제가 내로우해. 그래서 한 가지 토픽, 예를 들어 신데렐라. 그럼 그 신데렐라의 여러 가지 버전을 읽히는 거야. 그럼 주제나 내용은 어차피 똑같지.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버캐블러리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거지. 같은 주제로. 그리고 어드밴스드 애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텐시브 리딩인데 요거가 대조돼서 와이드 리딩이라고 해. 와이드 리딩.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것보다 그레이디드 리더가 가장 중요하지. 익스텐시브 리딩 중에서도 로어 레벨 스튜던트들은 그레이디드 리더로 한다. 칠판으로 많이 안 하겠다고 했고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시덴트 두 가지가 뭐였지? 버캐블러리 지칭의 두 가지 방법.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라고 불러요? intentional. 부수적으로 다른 스킬, 특히 리딩을 하면서 어휘 능력이 향상되는 건 뭐라고 불러요? incidental이라고 부르죠. 잘쓰요. 그러면 버캐블러리를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자 책을 읽거나 자기 혼자 어떤 활동을 하다가 버캐블러리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다 물어볼 수 없잖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냐면요. strategies. 첫 번째 우리가 요구하는 strategy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거야.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잖아. 바로 사전을 찾아서 물어보지 말고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쭉 읽으면서 그 주변 단어들을 참고해봐 이거지. 그래서 하나는 게싱의 방법이 있고요. 이때는 이제 무엇을 사용하냐? 특히 contextual clue라고 하거든요. 그 모르는 단어의 주변에 나오는 단어들을 혹은 그 전체 패러그랩을 참고를 해서 그 안에서 뭘 찾아라? 클루를 찾아라. 근데 그게 안에 디스코스 안에 있기 때문에 contextual clue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단어의 주변 단어들을 살펴봐라. 그게 게싱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이 vocabulary analysis 단어를 분석할 수가 있어. 어떻게 분석해? 단어라는 게 아까 word family에서도 배웠듯이 뒤에 어떤 derivation이 붙을 수 있잖아, 그치? ION이라든지 ly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붙잖아. 그걸 가르쳐주면 돼. 그럼 이 단어가 적어도 뭐 명사인지 동사인지 뭐 형용사인지 품사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고 품사를 파악하면 얘의 역할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그 주변에 나오는 단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추론이 되고 그럼 뜻을 아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vocabulary analysis를 가르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서피스만 했는데 prefix도 가르칠 수가 있어. 앞에 뭐 n이 붙는다든지 re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있니? or이 붙는다든지 앞에 어떤 프리픽스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프리픽스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뜻들이 있잖아. 반대라든지 같다라든지 행동하다라든지 다시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 뜻을 알고 있으면 추론하기가 더 쉬운 거고 프리픽스 혹은 suffix 뒤에 뭐가 붙는지 혹은 루트도 있지. 그 오리지널 단어 중세 영어 라틴에서부터 온 오리지널 단어 그 뜻을 알고 있으면 루트 단어를 분석해서 프리픽스, 서픽스, 루트의 뜻을 다 알면 추론하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vocabulary analysis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적용을 해서 단어 뜻을 추론해볼 수 있도록 맥락 안에서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 한자 별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한자에 뭐 물수변이 있으면 뭐가 무슨 뜻이고 뭐 여러분들 잘 모르는 한자 많지. 거기서 이거 개심엽자 이러면서 그치? 이거 먹을 식자 막 이런 거만 하면서 이거 먹는 거 관련된 거만 이거 추론하지.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있나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좀 절절히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룸 안에서 어떻게 vocabulary를 가르칠 수 있는지 클래스룸 액티비티스를 보자. 이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클래스룸 액티비티를 보면 아까 전에 뭐 시멘트 맵핑이나 월드 패밀리나 월드 어소시에이션 그것도 했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액티비티가 뭐가 있냐면은 키워드 메소드라는 게 있어. 되게 뭐랄까 난 이게 왜 키워드 메소드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실제 그 내용이랑 사실 전 연관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외우고자 하는 단어가 있잖아. 알고자 하는 단어가 있어. 그럼 요거랑 소리나 스펠링이 비슷한 단어랑 연계해서 연상법이라고 하지. 예전에 이제 요걸 가지고 아예 한 단어장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단어들을 보면은 약간 그거를 쓰신 분의 연상법. 나는 그걸 봐도 그냥 연상이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 방법이 뭐냐면은 최대한 동떨어진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기억이 잘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ransient라는 단어가 있어. 요거를 세 개로 나눈 거야. train 기차 같은데? train 소리만 같지. 그리고 transi잖아. 다음 셀러버리 see 보다. 뒤에 ant 개미 ant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뭔지 알아? train 기차가 있고 기차다. 기차를 봤어. 누가? 개미가 기차를 보면 어떻게 되겠니? 전혀 눈 같지 않구나. 개미가 기차를 봤어. 죽겠지. 빨리 죽는 거지. short-lived 금방 죽어. 그래서 요거는 순식간에 뭐 이런 뜻이야. 일시적인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치? 요게 이제 키워드 메소드야. 소리가 같다고 해서 그 소리로 이제 나눠가지고 어떤 그림을 상상해서 외우는 거야. 또 더 쉬운 거는 여러분도 단어 외웠을 때 기억나지? 이 단어 유난히 외우기가 쉬웠어. 왜? 우리나라의 배라는 단어랑 소리가 좀 비슷하거든. hair, 배.
연결해가지고 그냥 맵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집이야. 집인데 집이면은 여기 뭐 부엌, 키친이 나올 수도 있고 리빙룸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가족 이렇게 돼. 가족이 누구 있어? 엄마, 아빠, 뭐 언니, 조카, 뭐 삼촌, 이모 뭐 이렇게 나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부엌이면은 부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냉장고, 뭐 가스오븐 뭐 해가지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안에서 맵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월드맵으로 또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시멘트 맵이랑 뭐가 차이예요? 라고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시멘트 맵은 의미상 어소시에이션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어 수준으로 생각나는 대로 묶는 거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큰 개념이야. 월드맵이. 그리고 월드맵 안에서 디테일하게 시멘틱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시멘틱 매핑이 되는 거지. 그리고요 하나는 앞에서도 했지만 콘코던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콘코던스는 이제 컴퓨터 상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지. 콜퍼스. 그런 걸 콜퍼스라고 하잖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 리튼이든 스포큰이든 둘 다 저장이 되는데 그 콜퍼스 안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단어를 이 프로그램 안에 넣잖아. 그럼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실제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단어가 들어간 센텐스들을 섞어내주는 거야. 인덱싱을 해주는 거야. 그걸 이제 콘코던싱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example sentences가 나오겠지. 내가 알고 싶은 그 단어에 example sentences를 주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파악할 수가 있어?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단어의 앞뒤에 누가 같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커노케이션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단어가 더 자주 쓰이는지를 알려줘. 어떤 단어가 더 자주 쓰인다. 그 개념을 한 단어로 뭐라고 했지? frequency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콜버스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주고 그 안에서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두 가지를 고르시 오라고 해서 서술력이 나왔었고 여기 이제 A 박스에 테이블로 주어졌어서 그때는 답이 커노케이션과 컨텍스트였어. 그래서 활동 액티비티 1, 2를 주고 액티비티 1에서는 이제 그 단어들이 자주 쓰이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 컨비네이션이 되는 단어들을 가르쳤고 액티비티 2에서는 이제 그 단어가 주로 뭐 저널리즘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상황 컨텍스트를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서 클래스룸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 요 정도가 있습니다. 연상법이 있고 월드맵이 있고 콘코던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캐블러리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책을 봅시다. 책은 330페이지예요. 어려운 개념 없죠, 여러분? 네. 이게 버캐블러리 티칭 버캐블러리 파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용어가 헷갈린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나. 용어가. 근데 개념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뭐 월드맵도 있고 월드 어널리시스도 있고 월드 패밀리도 있고 어디 뭐 있었냐? 이게 뭐가 다 월드가 들어가니까 좀 헷갈려. 걔네들 간에 구분하는 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으로 다시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330페이지. 티칭 버캐블러리에서 커런트 어프로치가 나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뽑는다면 두 글자짜리 꼭 뽑아오세요. 현재 어휘지도는 그 패러그래프 있잖아. 그 패러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문맥입니다. 문맥. 두 번째 줄에 문맥 속의 어휘 덩어리를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학습을 해야 된다. 단어는 문맥 안에서 밝혀야 돼. 왜? 단어를 양적으로만 많이 암기시켰더니 쓸 줄을 몰라.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 우리가 테스트 보려고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단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오해만 불러일으켜. 그래서 어디서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 저도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슈링크란 단어 알죠? 슈링크. 요새 피부과가 슈링크가 있더라. 주름을 줄여주는 건가 봐. 뭐더라? 얼굴 사이즈를 줄여주는 건가 봐. 목을 뭘 줄여줘 아무튼. 그게 슈링크라는 게 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줄이다 이렇게 외운 거야. 그래서 나는 숫자를 줄이는 거라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저 뭐 사람 숫자를 줄이고 싶다고 했어. I want to 뭐 shrink the number of people 이렇게 했다. 근데 겁나 웃는 거야. 그게 사람을 이렇게 앤트맨처럼 작게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그 사이즈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재미없어?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어? 잘못 써가지고 오해받았던 기억? 그렇게 근데 틀리면 기억이 난다니까. 그래서 맥락에서 안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문맥이고요. 그래서 그 문맥에서 왜 단어를 가르쳐야 되냐면 그 단락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읽기를 진행하면서 읽기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읽기 전략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어휘가 부족해서. 그래서 리딩과 보캐블러리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영어 단락 세 번째 줄에 does vocabulary load는요. vocabulary load가 뭐야? load는 부담이잖아. 단어를 몰라서 생기는 그런 부담은요. i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text difficulty. 텍스트가 얼마나 얘한테 어려울까 쉬울까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vocabulary가 얼마나 어렵냐 이거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리딩 텍스트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돼? vocabulary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개념이 있었지. 많이 가르칠 거냐? 한 단어를 깊게 가르칠 거냐? 그 개념이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한국말의 330페이지. 현재 교실 어휘 지도는 양적으로 개별 어휘 수를 늘려가던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 어휘지는 브리스 혹은 사이즈라고 하는데 브리스가 그 텀이에요. 즉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학습하고 있는 어휘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납스와 올 퀄리티인데 납스가 이제 2020년도에 기출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표면적 의미를 끼워넣어서 그 어휘의 발음, 철자, 통사, 형태적인 특징, 발화역, 동의어, 하역, 병치어 등 실질적인 use, 활용이라는 걸 우리가 영어로서 use라고 해요. 써보는 거, 실제 내가 써보는 건 use야. use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 register, synonym, policy, collocation 등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내용이 이제 3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 단락도 영어 단락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저희는 두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Vocabulary knowledge comprise two dimensions, which are vocabulary breadth or size and depth or quality of knowledge. 그래서 vocabulary breadth는 이거고요. vocabulary depth는 요겁니다라고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똑같은 번역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러면 341페이지에 how many words do our learners need to know? 도대체 몇 개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리밋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 단어를 배울 때 첫 번째 ability of the same form to appeal in many meanings 즉 뭐야? polysemy, 다의역,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가령 rich 이거는 having a lot of money 부자,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 밑에 줄에 rich food, rich soil, rich in sources, rich color 이거는 돈과 관련이 없는 단어지. 풍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rich라는 게 어쨌거나 많다라는 핵심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자원이 많을 수도 있고 뭐 풍부하다, 색깔이 이제 다양하다 혹은 약간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보캐블러리 가르칠 때 폴리시미도 가르쳐라. 그리고 폴리시미의 종류가 뭐야? 리치,
어니도 있지만 rich source, rich soil, rich color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ability of the same form to combine with other forms to make new meaning 뭐래? collocation. 우리가 이제 collocation을 의미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collocation은 뭐냐면 combine with other forms야. combine with other words. 이게 그냥 collocation이야. collocation이 좀 추상적이거든. 근데 그냥 같이 다니는 단어. usually combine 되는 단어들을 collo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가령 do 동사를 봐봐. 예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delexical verb야. 특별한 의미가 없어. do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do a favor, do a chore, do a lap, do the dishes, do the school run 이렇게 뒤에 뭐가 붙으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때 그치? 그래서 collocation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뒷장. 또 단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면 how words are organized and how we organize words.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의미상 synonym, antonym, and hyper님의 유형으로 나눠서 organize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어휘상 대체 가능이지 이게 시노님이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시노님이, 안토님이, 하이퍼님이라고 Y가 붙어있지. 이게 Y가 붙으면 뭐야?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동의성, 단위성, 하위성인데 우리가 그 명사로 하면 시노님이 되는 거지. Y를 띄고. 그래서 어휘상 대체 가능한 건 뭐야? 동의어야. start, begin은 동의어지. complete, end, and finish. 얘네 세 명도 동의어지. 동의어를 같이 묶어서 가르칠 수 있고. 두 번째는 반의어, wet, dry, light, dark 이런 것들. 근데 이 반의어, 앤토님을 가르칠 때 무엇을 주의하래? 하지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주어질 경우 주의해야 된다. 왜? 그 단어가 어떤 뜻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얘기가 뭐야? rough라는 단어. The opposite of rough. rough는 우리가 그냥 뭐 거친 거, 좀 표면이 거친 거, 막 평평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the surface is very rough. rough 이때 반대말은 뭐야? smooth. 근데 the child was a very rough child. 되게 애가 조금 뭐랄까 다루기 어려운 아이야. 그것의 반대말은 gentle이잖아. 여기다가 smooth child라고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혹은 하나만 더 볼까? The sea is rough. 파도가 되게 거세다는 얘기잖아. 거기다가 the sea is smooth라든가 쓰면은 의미가 명확히 살지 않지. calm이라는 게 가장 이제 그 평온한 상태, 파도가 일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났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의미상의 과잉 일반화라고 해서 overgeneralization of meaning이라고 해. 근데 여기 밑에 달라고 나와. 맥락 안에서 동의어, 반의어를 지도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어휘를 한 의미로 과도하게 일반화시켜 오류를 생성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해? overgeneralization of meaning이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맥락 안에서 지도하는 게 또 한 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3번은 위계적 분류와 이제 하이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하이어키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Water is a hypernym of liquid라고 해서 liquid가 더 큰 개념이지. liquid의 종류의 뭐에서 water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어휘 확장을 도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association인 거야.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왜 하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휘와 관련해서 지도해서 리텐션을 높일 수 있다. 아까 word association 봤지? 밑줄 긋는 거, 연계 있는 것들이 밑줄 긋는 것들. 그렇게 하면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연관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vocabulary를 가르칠 때 depth와 breadth와 depth가 있는데 그럼 depth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polysemy, collocation, synonym, antonym, hypernym 이런 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은. 그치? depth of knowledge를 가르칠 때 이거를 같이 가르쳐. 어디 안에서? 맥락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티칭의 직접적인 방법은 어떻게 나뉘어? explicit나 implicit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국말 있는데 보자. 332페이지 마지막 달라. 어휘 습득은 수업 시간에 명시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explicit learning인데 vocabulary에서 특히 어떤 말을 써? intentional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지. 그게 333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무시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333페이지 볼까? explicit instruction 즉 intentional learning은요. 뭐라는 거예요? 어휘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거나 어휘 습득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뭘 알아? 나 지금 어휘 학습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 그래서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으면 인식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배우는 거지? 우리 선생님이 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이 의도를 파악할 게 아니라 대놓고 너희 vocabulary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오늘의 목표 단어는 이거야. 이렇게 배우는 게 이제 intentional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what to teach 부분 볼까? what to teach productive vocabulary 기준으로 high frequency word를 지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frequency도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했죠. 자주 나오는 단어 먼저 배워야 되는데 뭘 기준이야? productive vocabulary가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거, 보고 이해하는 거 말고 쓸 수 있어야 돼.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인풋만 받아들이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야. 내가 아웃도 같이 나가야지.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야. 쌍방으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high frequency words를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게 intentional이다. 그런데 뭐가 더 효과적이래? 개별적인 어휘보다 word families 동그라미. word family로 가르치래. word family는 뭐야? base word 플러스 inflection이나 derivation이 붙어서 예를 들면 talk가 원래 동사면 talked, talking, talks들을 말한다. 이걸 이제 family로 묶어서 하면은 4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family로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겠지. 기억이 잘 되는 거야. 역시 이런 식으로 배운다면. 오케이, 뒷장. 그러면은 테크닉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다양한 맥락 안에서 어휘가 노출되고 의미에 대한 클러를 제공할 때 한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나 다양한 쓰임새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이라이트된 단어 주목하기 input enhancement라고 나왔죠. 요거는 뒤에 그래머에서도 나올 건데 이게 뭐냐면은 텍스트 안에 제가 아까 전에 act에 밑줄 치고 acting에 밑줄 치고 active에 밑줄 쳤지. 그런 식으로 밑줄을 치는 거야. 하이라이트. 텍스트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 밑줄이 쳐져 있다던가 보드체로 두껍게 써져 있다던가 아니면 티라티가 돼서 이탈릭체로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고 해서 인풋이 더 enhance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걸 input enhancement의 테크닉이라고 하거든. 문법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 내가 가르치고 싶은 표현이 have been pp야. 그럼 텍스트 안에 있는 have been pp에다 다 밑줄을 쳐놔. 혹은 걔를 볼드체로 해놔. 그러면은 텍스트를 딱 봤을 때 읽기도 전에 걔네들이 먼저 보이지. 그래서 인풋이 더 잘 되는 거야. 보캐블러리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맥락 안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제시하냐면 AA는 semantic mapping이라는 explicit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semantic mapping은요. 그 첫 번째 좀 해보자. An activity that helps bring into consciousness relationship among words. 단어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의식적으로 찾아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creating associative networks for words. 단어들 간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그 semantic 의미를 가지고서 연결하는 거야. 리딩에서는 이게 꼭 단어 레벨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이벤트 레벨로 semantic mapping이 돼서 전체 whole story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vocabulary도 association, semantic 특히 그 의미상으로 묶음으로써 더 기억이 잘 되고 그 단어의 뜻이 왜 그런 뜻이 있는지 이해가 잘 되겠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semantic mapping이고요. B. word association activities.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두 번째 줄에 word match야. word match 리스트가 있지. 그래서 여기 example 여러분 cough, grass, red, salt, puppy, coffee 이거 이제 한번 밑줄 쳐볼래요? 연관 있는 것끼리 해봐. 보통 이런 거 한 7살 때 하는 건데 그치? 우리 27이 돼가지고 하고 있지? 이거 쉽지 않아. 내가 해봤는데 나 두 번째에서 맞췄어.
좋아하는 영화, 그럼 영화 얘기를, 영화 제목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생각나는 최대한 많이. 아니면은 뭐 어떤 한 단어 뭐 여기 커프가 있잖아. 그럼 그 커프의 동의어를 계속 얘기해보는 거야. 그래서 단어가 사실 인지 수준이나 기억력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가 되더라고.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얘기였어. 너무 먼 얘기였어. 하지만 보캐블러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월드 패밀리 아까 얘기했지. 월드 패밀리는 뭐야? 두 번째 줄에 derivational set. 예를 들면 act, action, active, actively, activates, actor 같은 요 하나의 방식이 있어. 월드 패밀리는 derivation으로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것들은 패밀리야 외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네 번째 줄에 있어 by highlighting them so that the student can see the relationship. 텍스트 안에서 얘네들을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야, 패밀리를. 그래서 그 예시는 example 나와 있어. A conductor of an orchestra must spend years studying music and must also learn how to conduct other musicians so they can play together. The proper conduct of each musician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performance에서 conductor, conduct 동사, conduct 명사로서 되는데 이 단어들이 이탈리아처럼 되어 있지. 이탈리사이즈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하이라이트 한 거야. 이러한 테크닉을 우리 아까 전에 주단으로 뭐라고 했어? input enhancement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input enhancement을 활용해서 누구를 가르쳐? word family를 가르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인텐셔널하게 가르치는 방법이야. 세멘틱 매핑으로 묶거나 word association으로 매칭을 시키거나 word family를 가르치거나. 그러면 incidental은 implicit vocabulary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 implicit과 incidental이 완전하게 인터체인지 하지 않아. 그래서 vocabulary에서 그냥 incidental teaching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 그래서 읽기나 듣기를 하면서 어휘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어휘가 습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같이 쓸 때도 있어. implicit은 무의식적이야. 근데 incidental은 무의식보다는 뭐가 강하냐면 부수적으로 보너스라는 의미가 강해. 그래서 그 영어 단락에 어디 보냐면 밑에서 둘네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여섯 번째 줄 끝에 보면 just as라고 했어. 그래서 단어수를 어떻게 시키냐면 just as having multiple exposure, 많이 노출되는 거야. To a word is important in explicit learning, so it is important for incidental learning. 물론 intentional 의도적으로 외우는 것도 read by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많이 할수록 많이 노출될수록 학습이 되는 게 맞는데 incidental도 역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하면서 새롭게 본 단어가 있잖아. 그 단어를 실제로 내가 incidentally 학습이 되려면은 최소 16번 내가 그 단어에 노출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단어를 배우려고 그 리딩을 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니? 게임 좋아하면 안 돼. 그런데 그 게임 속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의 이름, 수많은 아이템들의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외우는 거야? 노출 많이 되니까. 그치? 나는 뭐 한 번 들어서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 연관도 안 되고 이상한 이름이더라고. 근데 정말 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나 뭐 유치원생들도 보면은 수많은 포켓몬스터 이름을 다 알고 있어. 그치? 그거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많이 노출된 단어를 난 쓰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 듣는 사람은, 나처럼 이제 언어를 주의 있게 듣는 사람들은 요거 해서 게임하고 얘기 알 수 있다니까. 노출되는 거. 야 아이돌 빠져있네, 이거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상견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친 여친의 어르신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돼. 워드 사용 조심해야 돼.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 누구나 이제 판도라의 상자 갖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 들키지 않으려면 워드 사용에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돼. 뭔가 색깔이 드러나는 단어 쓰면 안 되고. 그치? 이건 이제 인생 팁이다, 인생 팁. 오케이. 그래서 인시덴탈하다는 거는 뭐 얘기가 돼? 그래서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뭐야? 그 핵심이 뭐야? 밑에 두 번째 줄 쳐져 있지. extensive reading이야. 인시덴탈하게 단어 배운다는 건 extensive reading으로서 많이 배움으로써. 다른 말로 book flood라고도 하는데 다독이지. 그게 이제 인시덴탈 러닝이고 직장으로 가볼까? 그럼 인시덴탈 러닝은 왜 무엇이 목적이야? 무엇이 목적이냐면 from controlled에서 오토매틱으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뒤에 결말에서 나올 거지만 세 번째 줄에 그러니까 intentional 인시덴탈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인시덴탈만 해도 안 되고 인텐셔널만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밑에 세 번째 줄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실 속에서 명시적인 어휘 지도를 하고 교실에서 다양한 어휘 활동을 토대로 어휘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컨트롤에서 오토매틱으로, 디카레티브에서 프로시저로, 너지로 넘어가는 거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실제 기출이 됐던 텍스트예요. 2018년도에 지금 한 5년 전에 기출됐는데 이거 볼까? Learning a second language는요 may be viewed as the gradual transformation, 점차 변화가 됩니다. of performance from 어디서? controlled에서 less controlled로 변화가 돼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점차 변해야 되는 거예요. This transformation은요 이렇게 변화는요 해팅 코드 뭐라고 불렸어요? proceduralization이거나 혹은 automatization이라고 불리는데요. And entails the conversion of the declarative knowledge가 뭘로 변해? procedural knowledge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할까? According to this argument, the learning of skills is assumed to start with the explicit provision of relevant declarative knowledge through 뭐? practice. 연습을 해야 돼. vocabulary에서는 이 연습이 뭐냐면 자꾸 노출이 되는 거야. 액티비티도 하지만 자꾸 노출이 되는 걸 얘기해. This knowledge can hopefully convert into ability for use. At the same time, 동시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That learning on L2 may proceed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some have wondered if incidental L2 learning, 부수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요 is possible as a consequence of doing something else in the L2. 다른 걸 함으로써 부수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얘기를 해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Simply put, 다시 말해서 question is about the possibility of learning without intention. 의도하지 않고 무엇을 배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의도하고 배우는 건 뭐야? Intentional learning.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incidental learn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The answer is still open. 아직도 무엇이 더 좋은지는 몰라요. 하지만 at present, it appears that people learn faster, more and better when they deliberately apply themselves to learning. 이 사람은 뭘로 결론을 내서 intentionally 사실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단순히 빨리 많이 배우는 것은 아니야. 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선생님의 티칭 로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incidental이 굵은 채가 되어 있었지. 그래서 그 위에 보면 I believe that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opportunities to be exposed to the 어떻게 incidental learning condition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Minsu's case may illustrate the point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Minsu introduced himself as a book lover. 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대. He wanted to read novels in English but was not sure if he could. 영어책으로 노벨을 읽고 싶은데 확실하지 않았어. So I suggested that he didn't have to try to comprehend all the detail.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뭐야? Extensive reading에 대한 거잖아. 모든 단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 Indeed, Minsu has benefited a lot from reading novels. Is that he learned many words and expression even though he did not make attempt to memorize them. 이게 바로 indeed부터 memorize them까지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야? incidental learning이야. 어떻게? extensive reading을 통해서 incidental learning을 하는 거를 묘사하고 있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시냐면 위에 것을 읽고 밑에 들어가야 올바른 그 인시덴탈 자리에 들어갈 한 단어를 텍스트에서 찾으시오였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인텐셔널과 인시덴탈을 외우지 않고 익스플릿과 임플리시트만 외우고 있었다면 이거 임플리시트 러닝인데 하면서 임플리시트만 겁나 찾는 거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읽다가 결국 나중에 인시덴탈을 찾았겠지. 하지만 vocabulary learning이 인텐셔널과 인시덴탈 러닝으로 나눠진다는
incident. incidental이 뭐래? extensive reading이라며. 책을 많이 읽는 거라며. 근데 비기너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줘야 돼? 초급자들은 두 번째들은 graded reader를 줘야 돼. 그리고 중급자들은 동일한 토픽의 실제 자료를 가급적 많이 주고, 같은 단락에 네 번째 줄 보면 상급자들은 다양한 실제 자료를 접하도록 하여 거기에 대한 다양한 노출과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 요건데 이 밑에 단락에 보시면 영어 단락에 보시면 for beginning students가 밑줄 쳐져 있고, 두 번째 줄에 가시면 오른쪽에 graded reader 있고, 중간에 intermediate student 밑줄 쳐져 보시면은 가로하고 그 밑에 narrow reading 있어요. 그래서 read numerous authentic texts but all the same topic. 토픽이 같은 거야. 그게 narrow reading이고요. advanced students는 read a wide variety of authentic texts인데 이제 주제도 다 다양한 거지. 그게 wide reading이야. 그래서 narrow reading과 wide reading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authentic text를 읽는데 주제가 하나야. 그럼 narrow고, authentic text인데 authentic text라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책이란 얘기야. 책을 읽는데 그 주제가 다양하다. 그럼 wide reading이고, 중요한 건 뭐야? 비기너 애들한테 너는 읽기가 안 되니까 읽지 마. 이게 아니고 뭘 줘야 돼? graded reader를 줘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extensive reading과 incidental은 둘 다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아직 graded reader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똑같이 extensive reading의 컨텍스트를 주고 우리 교실 안에는 사실 비기너도 있고 인터미디에이트도 있고 어드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과 어드밴스 애들은 사실 그냥 어센틱 텍스트를 읽혀서 단어습을 하면 되는데, 비기너 애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시니어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거를 읽혀보세요 라고 해서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aded reader를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vocabulary strategies. 요거는 이제 주로 학생들이 자기가 책을 읽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스트라테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guessing strategy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guessing strategy. 우리가 단어 습득을 책을 많이 읽히면서 혹은 리딩 안에서 가르치라고 하잖아. 맥락 있게. 그렇기 때문에 guessing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guessing은 한국말 보면 볼까? 단어의 품사, 병치어, 어휘가 쓰인 절, 클러스, 문장, 센텐스, 맥락을 통해서 어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recognize clues to guess the word meaning. 근데 얘네들은 guessing의 대상은 자주 나오는 단어일까? 자주 안 나오는 단어일까? 자주 안 나오는 단어지. 그래서 low frequency words예요. low frequency vocabulary에 대해서 guessing을 하는 거고, 당연히 high frequency word를 guessing을 시키면 안 돼. 왜? high frequency words는 정말 아무 데서나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거든. 그 high frequency words가 습득이 안 되는데 guessing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guessing을 한다고 할 때는 한 텍스트 안에서 적어도 80%, 85% 이상을 다 알아. 나머지 25%나 15%만 추론이 가능한 거야. 내가 한 페이지에 50%를 몰라? 그럼 추론할 수 없어. 그래서 low frequency word를 guessing을 시키는 거고, 이 guessing의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guessing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에 from context 있지. low frequency words에다가 from context, 컨텍스트 안에서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vocabulary teach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맥락, 문맥, 컨텍스트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2번에도 보면은 repeated encounters, 자주 만나야 돼. 그 단어를 어디서? diverse context에서 자주 만나야 돼.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사용할 수 있어? 이런 클루도 사용할 수 있지만 background knowledge나 뭐에 대해서 토픽이나 culture 정으로 background knowledge를 사용할 수도 있어. 어쨌거나 모르는 단어 low frequency가 나왔을 때, 읽기 중에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보다 추측해봐. 이거 다 guessing. 그래서 그 인터퍼런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guessing하는 상황이야. 선생님이 today we are going to read some sentences. There are some unfamiliar words. unfamiliar words라는 얘기 뭐냐면 low frequency words라는 얘기야. 너희가 낯선 단어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걸 어떤 텍스트 안에 이런 게 나온 거야. student went to the grandmother found some cherries, figs, apples, and pears on the table. 테이블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does anyone know what figs are? fig가 뭔지 아는 사람 했을 때 fruit, 과일이요. 그러니까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everything else in the list is fruit. So it makes sense of fig would be too. 다 과일인데 그 중에 하나 동물이 껴있을 수 있겠니? 아니지. 동물 말하자면 과일도 있고 그리고 동물 캣이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맥락. 다른 단어는 다 알지만 fig는 몰라. 그럼 fig은 어떤 타입의 과일이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지. 이거 맥락 안에서 추측을 한 거야. 그래서 excellent. You use the context clue. context clue를 사용했지. The words and figs are fruits라는 거를 찾아냈어. 그래서 contextual clue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주변 단어가 contextual clu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밑에 보여드려. What a dove is? 그럼 dove는 뭘까? 라고 했을 때 뒤에 읽으면은 애들이 칼인가? 라고 해. 과일을 잘라먹을 칼? 이건 잘못된 클루지. 잘못된 guessing이야.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teacher가 an excellent guess. It is always good to guess. 추론하는 거 좋아가. 너 틀렸네, 틀렸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however, let me tell you something important. This is an example of a time when context won't help you. 이때는 컨텍스트가 도움이 되잖아. There isn't enough information in the sentence. 이 센텐스 한 개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unfamiliar word. 그래서 센텐스 안에서만 알 수가 없으니까 뭐도 봐야 돼? 주변 센텐스도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주변 센텐스도 사실은 컨텍스트로 클루가 되는 거지. 전체 컨텍스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guessing strategy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strategy고요. 두 번째 strategy는 vocabulary analysis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서 prefix, suffix, roots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지. vocabulary analysis. 오케이,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뒤에 in the classroom 보시면요, case 1, case 2, case 3가 있습니다. case 1, case 2, case 3를요, 이게 vocabulary analysis인지 guessing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찾으셨나요? 케이스 3부터 보자. 케이스 3은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use and sentence.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건 뭐야? guessing이야, 그치? 그래서 fatigue라는 단어를 몰라. 근데 excited가 앞에 나와있고 but으로 역접이 되어있어. 그럼 excited의 반대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guessing이 되는 거고, horrible도 end와 atrocious라는 단어가 atrocious가 있는데 걔네랑 end로 겹쳐 있으니까 이거는 horrible가 유사한 단어구나 이렇게 guessing이 되는 거야. 이게 guessing이고, 케이스 2는 prefix가 보드 되어 있는 게 무슨 뜻이니? 라고 하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 prefix의 뜻을 체크하는 거니까 vocabulary analysis 활동인 거고, 케이스 1은 part of the speech가 뭐니? adverb이야. 어떻게 알아? ly라는 접두사가 있어서요. 이거 vocabulary analysis지. 그리고 what other words could we put there to join two sentences? 두 문장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니까 then, next라고 지금 두 문장을 가지고 맥락 안에서 추론을 하고 있지. 이건 또 추론이야. 그랬을 때 that's the meaning of subsequently. sequent라는 것은 to follow야. 이거는 또 루트의 뜻을 가지고 하고 있지. 이건 또 word analysis야. vocabulary analysis.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사실은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라는 단어를 통해서 게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vocabulary analysis와 게싱은 학습자가 리딩을 만났을 때, 리딩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기가 단어를 추측해볼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4번은 클래스룸 테크닉이에요. 그럼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vocabulary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액티비티 수준으로 보는 건데, 첫 번째가 키워드 메소드예요. 키워드 메소드 뭐라고 했어? 비슷한 철자나 발음, 스펠링이나 pronunciation. 모국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와 연결 안 해도 되고 이미지랑 연결해도 돼. 제가 아까 트랜지션트는 이미지랑 연결시켜드렸잖아요. 근데 pair, 배, 이거는 모국어랑 연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mnemonic device라고 해요. 연상기호 장치야. 이건 어떻게 되냐면 helps to link a word form과 its meaning을 연결하는데, 그래서 consolidate this link in memory, 기억이 더 잘 되게 하는 거야. 방법은 1번. 오른쪽 보시면 based on the phonological or orthographic similarity with the target word. 발음이 비슷하거나 스펠링이 비슷해. 철자가 비슷하면 연관시켜서 외우는 거고. 3번 볼까? 3번 이런 말 나오지. Visual image is constructed to combine the reference of the keyword and the target word, preferably on old 납비서 이미지가 make it more memorable. 다 더 기억이 잘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를 사실 이미지화를 하면 기억이 더 잘 된다. 여러분들도 트랜지언트는 까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키워드 맵도 좀 단어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배우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월드맵, 이게 월드맵이에요. Word maps are extremely engaging way of building up vocabulary knowledge as well as provoking student into retrieving and using what they know. 이거는 왜 engaging 하냐면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이 단어 house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불러봐 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다 불러서 마치 브레인스토밍처럼 불러서 다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말하는 단어 제가 말하는 단어가 다르겠지. 다 같이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링크를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집하면은 생각나는 걸 다 써보는데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래서 기억이 더 잘 돼. 그리고 using what they know,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부르기 때문에 아는 단어와 새롭게 모르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돼서 기억이 되더라. 이게 월드맵이고, 시멘틱 맵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3번 콘코던스 프로그램 보시면 요거는 데이터 안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어. 그래서 콘코던스 프로그램은 렉시컬 어프로치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렉시컬 어프로치 뭔지 기억나? 언어 습득의 1번은 뭐야? 단어, 렉시스. 그래서 렉시스만 많이 알면 단어 습득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렉시스 어프로치야. 그래서 콘코던스 프로그램이 방대한 어휘 목록에서 해당 어휘가 쓰인 문장만을 불러내요. 어휘의 의미뿐 아니라 해당 어휘의 컬로케이션이나 유세지까지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세지는 뭐냐면 문법적인 측면을 얘기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속성. 그래서 이그샘플에 뭐가 나와 있어? 우리 보캐블러리를 배울 때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했어? 얼마나 그게 자주 나오냐? frequencies. 그래서 이게 frequency를 구분할 수가 있어. Of the word, a verb, let과 allow, permission, spoken과 written에서 뭐가 잘 쓰는지. 그래서 spoken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쓰여? let. written에서는 allow. 이런 식으로 spoken과 written에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쓰는지 frequency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collocation을 알 수 있는 종류 이겠지. frequency, collocations, 그리고 맥락, 컨텍스트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맥락을 알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기출에서 이제 journalism에 자주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 그래서 field, 어떤 field에서 쓰느냐. 컨텍스트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field. 이게 경제 용어인지, 뭐 사회 문화 용어인지, 외교 문화인지, 용어인지, 아니면 영어 교육 그 용어인지 필드를 알 수가 있고, 뭐도 알 수 있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formal인지 informal인지를 알 수가 있어. formal or informal 또 아는 것도 컨텍스트라고 해. 그리고 authentic example sentences. example sentens에서 여기는 안 썼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authentic하다는 거야. example sentence가 주어집니다. authentic하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뭐 뉴스에서 나온 단어, 아니면 실제 책에서 나온 단어, 아니면 실생활에서 나온 단어. 그치? 수업을 위해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기출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네 가지를 주고서 다음 액티비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의 속성이 뭐냐 했을 때 컨텍스트와 컬로케이션을 물어봤어. 또 그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다고 했지. example 2를 보세요. 이게 이제 콘코던싱이 된 거야. 콘코던싱이 된 결과야. 그래서 get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normally I get home by 4 o'clock. You can get them in other shops. 그래서 get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앞뒤에 단어가 같이 나오지. 이 한 줄 한 줄이 뭐야? authentic example sentence야. 그래서 밑에 look at the forms of get above with another student to find one example where get means get에 여러 가지 의미, meaning difference가 있지. 언제 따라서 by context. 맥락에 따라서 get은 by 사다가 될 수 있고 collect가 될 수 있고 arrive가 될 수 있고 become이 될 수 있고 receive가 될 수 있어. 그치? 맥락별로 뜻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B get plus preposition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collocation이 될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네 번째 she gets up off the ground라고 해서 이제 movements, get up 일어나다, 앉다, 뭐 get down 뭐 이런 movement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collocation 알 수가 있고 그때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C have 플러스 gat은요 used to talk about possession이지. 그래서 he's got three children too. 세 명의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have got일 때는 내가 뭔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possession 이것도 이제 collocation 혹은 phrase지. phrase. 그리고 got is a past simple form of get다. 이거는 그래머적인 속성이지. grammar. 요렇게 여기다가 하나 더 써놓을래? lexical approach도 있지만 기억나나 모르겠다. lexical grammatical approach 또 써놓으세요. lexical grammatical approach. 이건 이제 뭐야? 단어가 중요해라고 하는 렉시스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grammatical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어와 렉시스와 그 그래머적인 피처는 inherent한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야. 걔가 갖고 있는 성격이야. 그래서 같이 갖춰야 돼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콘코던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문법적인 요소도 할 수 있는 거지. is getting, get도 똑같이 지금 my tea is getting cold. be ing도 같이 들어있고, 아니면 he's got, get의 과거인 gat도 갖고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특히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학생들이 오류가 났어. 라이팅 하는데 문법상 오류가 있단 말이야. 아까 예를 들어서 contribute to, 애들이 뭐 동사 원형을 썼어. 그랬을 때 이거 틀렸는데 이 단어 contribute to를 콘코던싱에 넣어볼까 했을 때 콘코던싱은 어떤 example이야? authentic example이기 때문에 틀린 용어는 거의 나오지 않아. 그래서 contribute to 뒤에 다 ing가 있는 거 확인하지. 이거 뒤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고 ing가 와야 되는구나. 애들이 파악할 수가 있지. 그래서 콘코던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기가 모르는 그래머에 대한 혹은 자기의 오류에 대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거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왜냐면 틀린 거를 나는 틀렸다는 걸 선생님한테 알려주기만 하는 거고 그게 왜 틀렸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기억이 잘 돼. 오케이. 마지막으로 vocabulary teaching principle in language classroom 플러스 부분 볼게요. 네. 요거는요 이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 왜냐면 vocabulary teaching principle을 이런 식으로 준다. 그리고 거기 밑에 액티비티 실제 레슨을 줄 수가 있어. 그럼 그 레슨에서 적용한 principle을 쓰시오. 골라서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사실 고르는 거 말고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걸로 내가 써야 될 수도 있어.
것이다 이거지. 이게 이제 intentional learning에 대한 얘기지. 의도적으로 가르쳐라. 어떤 단어들을 frequency가 높은 단어, high frequency words를 의도적으로 가르쳐라 그 얘기고, 또 하나는 reading에서 우리 뭐가 있냐면 pre-teach vocabulary가 있어. new 단어.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 단계에서 단어를 먼저 가르칠 수 있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서 pre-teach vocabulary를 하라라는 것도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학습자를 하여금 문맥 속에서 어휘를 학습하도록 도와줘라. help students to learn vocabulary in context. 맥락 안에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왜? 문맥 속에서 어휘를 학습할 때 해당 어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해당 어휘가 등장하는 의사소통적 문맥 속에서 어휘를 학습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 학습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유의미한 상황과 연계시켜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게, 암기는 사실 연계시켜서 하는 게 가장 많이 기억할 수 있고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3번 영안사전에 사용할 업자라. play down the role of bilingual dictionaries. 영안사전 아니면 뭐해? 게싱하라고, 게싱. 두 번째 줄에 이런 방식의 어휘 학습을 통해서는 해당 단어를 효과적으로 내재화시킬 수 없고 기억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도 주지 않아. 그냥 그 순간에 알고 넘어가는 것뿐이라는 거야. 근데 맥락 안에서 추론을 하면은 내가 추측을 하고 여러 가지 자주 보고 눈으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는데 사전 찾고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 4번 학습자로 하여금 단어의 의미 주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라. encourage students to develop strategies for determining the meaning of words. 그 스트라테지가 뭐야? guessing meaning from the context라는 거지. 혹은 다양한 단어들 접두사, 전미사, 동력, 관여를 활용하. 이건 뭐야? vocabulary analysis를 활용해서 guessing 하는 거지. 5번 계획되지 않은 어휘지도 실시하라. 여기 좀 새로운 내용인데 engage in unplanned vocabulary teaching이라고 해. vocabulary teaching은 unplanned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 planned도 있겠지. 이것도 intentional과 incidental과는 좀 다른 개념이야. 대놓고 vocabulary를 가르치긴 하는데 planned는 선생님이 미리 정해와. 오늘 이 단어 가르쳐야지. word list를 정해와. 그거 planned야. 계획된 언어. 교사가 미리 정해온 단어. unplanned는 의도, 얘가 알아. vocabulary. 선생님 이 단어 뭐예요? 그 선생님이 그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선생님이 정해오진 않았지만 그때그때 수업 시간마다 계획되지 않은 vocabulary teaching을 하는 거지. 그래서 즉 첫 번째 나와. 학생이 특정한 어휘를 물어보거나 학습 속에서 특정한 어휘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때그때 어휘 지도를 실행하는 거야. 이건 계획해온 건 아니야. 하지만 대놓고 언어를 가르치는 건 맞아. 주의할 건 뭐야? 밑에서 두 번째 즉흥적 어휘 지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본시 학습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리딩할 때도 뭐 프리티스 보캐블러리를 학생들한테 이제 얘들아 스키밍 한번 해봐. 그럼 애들이 눈을 쑥 끄고 모르는 단어 커널 해봐 라고 해서 불러봐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언플랜드인데, 그때 너무 많은 단어를 해주면 실제 리딩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부르기는 부르되 판단을 해서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모르는